네, 매일 아침 중요한 국제 뉴스 챙겨주고 계십니다. 손지규 선임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이 얘기를 첫 번째로 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얘기네요. 네, 미국이 그 여름철을 맞아가지고 코로나가 다시 확산한 추세라는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전했는데 50개 주 가운데 한 39개 주에서 늘어나고 있고 다른 지역도 줄어들지 않는 것 같은 관측을 했습니다. 지금 그 CDC가 더는 그 코로나 감염을 공식 집계하지는 않는데 응급실 상황 같은 거, 그 다음에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그 입원 환자들을 그 체크를 해보니까 그렇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네. 이게 좀 더 확산이 될지 좀 중요한 기로겠네요. 그래서 보건 전문가들이 이런 추세면은 코로나19 여름 대유행을 예고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름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실내 바깥이 더우니까 많이 모여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감염이 더 확산할 수 있다는 거고 올 여름도 예외가 아닐 거다. 그런데 이제 지금 최근에 그 증세는 대유행 때처럼 심하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지금 새 변이가 몇 가지가 있는데 네. 그동안의 추이를 쭉 보면은 이 기존 변이보다 전염력은 더 강해졌지만 그 증세는 더 심각해지는 게 않은 것 같다. 그래도 고령자라든가 면역체계 손상자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최근에 나온 백신을 맞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는요. 핀란드인데 로이터가 전한 내용이네요. 다음 주 세계에서 처음으로 조류 인플루엔자 백신을 인간에게도 접종한다고요. 그 미국도 그렇고 지금 몇몇 나라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H5N1 네. 이게 지금 젖소 같은 데서부터 사람한테 감염된 케이스가 나왔죠. 그리고 뭐 그 인도 같은 경우는 사망자도 있는데 물론 이제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하는데 이런 가운데 핀란드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빠르면은 다음 주부터 조류 인플루엔자 백신을 사람들한테 접종하기 시작할 거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물론 뭐 일반인보다는 그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핀란드 같은 경우는 그 모피 사육 농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종사자들 그다음에 가금류 뭐 철새 관련 이런데 하는 사람들한테 한 10,000명한테 2회 접종을 할 거라는 겁니다. 핀란드가 확보한 메신저 리보액산 백신이 CSL 세큐리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건데요. 유럽연합이 그 27개 회원국 가운데 15개국을 위해서 공동 구매한 물량의 일부를 쓰는 모양입니다. 네. 일단 비교적 발생 위험이 큰 직군부터 해서 네. 아직까지 핀란드 그 당국자 얘기는 네. 그 핀란드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인간 감염 사례는 보고된 게 없는데 말씀드린 이런 그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비하는 거다. 그리고 네. 인간 감염 케이스가 확인되거나 의심될 경우에는 밀접 접촉자도 백신 접종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는요. 이 미국의 총기 얘기인데요. 총기 폭력을 공중보건 위기 상황으로 선언한 언급이 있네요. 어떤 얘기입니까? 미국에는 의무총감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네. 국가 주치격인데 이 사람이 이제 한마디 하고 하면 이제 의제 설정에 상당히 영향을 주는데 그 총기 폭력이 지금 공중보건 위기 상황하고 같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의무총감이 이런 표현을 쓴 게 처음인데요. 지금 뭐 총기 사고를 이렇게 특히 19세 미만 총기 관련 사망자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단순한 어떤 총기 폭력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공중보건 위기로 해서 대처하는 게 필요하겠다 하면서 총기 규제를 강화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언론 지적이 이 사람이 이렇게 지적한 거가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에 트럼프하고 바이든이 네. 이제 첫 TV 토론을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 TV 토론 지금 조금 전에 나온 걸 보니까요. 미국 사람들 10명 중에 7명이 이 토론 지켜보겠다. 그리고 또 상당 비율이 이거 보고 나서 지지 후보를 바꿀 수도 있다고 그렇게 조사가 나왔거든요. 지금 네. 아시다시피 바이든 트럼프가 아주 박빙 대결을 그렇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미묘한 시점에 이 사람은 지금 이제 바이든 행정부 사람이니까 나온 게 조금 정책으로 뭔가 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네. 미국 소아의학회에도 이 총기 관련된 얘기를 좀 하는가 봅니다. 그 같은 내용을 전했습니다. 네. 총기 구매 신원조회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사실상 뭐 한 40%만 정식 딜러를 통해서 사고 이렇게 사각지대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총기 폭력 같은 게 총상을 당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뭐 가족, 친지, 그다음에 의료진한테도
정신 건강 그럼요. 상당히 영향을 준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 총기 규제를 자동차나 살충제 같은 안전 기준을 규제를 받는 품목에 총기도 포함시켜라 이렇게 네. 또 촉구를 했습니다. 총기에 대한 얘기도 내일 토론회에서 그러면 뭐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죠. 분명히 나옵니다. 뭐 인프레 쪽 네. 얘기가 많겠지만 총기 네. 규제에 대해서 트럼프하고 바이든이 워낙 그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시간 내일 아침 아침 10시부터 네.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좀 관심 있게 또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얘기해 봅니다. 노벨상을 받은 경제학자 16명이 어떤 경고하는 내용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2001년 그 경제학상을 받은 조지프 스티글리츠가 이제 네. 주도해가지고 그 경제학상을 받은 그 수상자 16명의 경제학자들이 이제 공동 서한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 그 경제 정책 세부 사항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갖고 있지만 바이든의 경제 의제가 트럼프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데는 모두가 동의한다. 그래서 지금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걸 공동서한을 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트럼프가 일기 때 감세한 게 지금 내년 말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자기가 재집권하면은 영구화시키겠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모든 수입품에 무슨 뭐 이른바 보편 관세, 중국에 대한 관세율도 대폭 올리겠다고 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트럼프 그 경제정책 의제가 인플레, 그러니까 트럼플레이션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얘기를 했는데 이것 역시 지금 그 공개 서한이 나온 시점이 이게 또 그 토론 앞두고 네. 직전이라서 그래서 이제 CNBC는 이 사람들이 2021년 9월에도 그 당시 이제 바이든이 대규모 부양 패키지를 발표했을 때 일각에서 이게 인플레 높인다는 지적이 나오니까 여기 대해서 이제 아니다. 바이든이 제대로 간다고 지지했음을 상기시키면서 이런 정치적인 편향성 얘기가 또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캠프가 가만히 안 있죠. 이런 쓸모없는 노벨상 수상자들 우리는 필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이든 캠프에서는 뭐 너무 반색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보다 경제 쪽으로 나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한 그렇죠. 거네요. 이 수상자들 얘기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는요. 유가 상승을 억제하려고 러시아와 이란을 솜방망이 제재를 해왔다.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얘기인가요? 요게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이 네. 어제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월스트리트저널은 보수 논조가 좀 보수 논조라는 쪽 그런 지적들이죠. 네. 여기 저널 보도를 보면은 이제 저널이 뭐 여러 그 사람들을 이제 인터뷰를 쭉 해가지고 이제 그걸 자기들이 분석했다고 했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유가 상승을 좀 어떻게든지 좀 억제하려고 러시아하고 이란에 대해서 제재를 하기는 하지만 실상은 솜방망이 제재에 그쳤다 이런 분석입니다. 네. 그 무늬만 제재를 한다는 게 월스트리트저널 주장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또 하고 몇 가지 있는지 사례를 궁금하네요. 들었는데요. 네. 가장 최근 사례로 현지 시간 지난 월요일에 그 미국 재무부가 이란을 겨냥해서 제재를 발표한 것을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이란 군부를 위해서 그림자 은행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홍콩, 아랍에미리트, 마샬 제도에 있는 개인하고 기업 한 50곳을 제재를 했지만 실제로는 이란 원유 수출의 일부에만 충격을 주는 거다. 그리고 또 실제로 원자재 그 정보업체 관계자도 이번 제재가 원유 시장에 큰 충격은 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한 걸로 또 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또 네. 이란 원유 수출 같은 것도 지적을 네. 했는데요. 그 가자 전쟁 이후에 뭐 아시다시피 미국하고 이란 간의 긴장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지난 2월 이후에 이란 원유 수출이 하루 150만 배럴 이상을 계속 유지를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임기 초반보다 오히려 늘었다. 그래서 미국 재무부에서도 어떤 당국자가 이름을 밝히지 말라 그러면서 미국 소비자들이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싸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뭐든지 다 하고 있다. 조금 볼멘 소리를 했다는 겁니다. 네. 아무래도 이 휘발유 가격이 좀 예민할 수 있는 그런 문제니까요. 그렇죠. 더군다나 여름철에 또 많이 네. 이동하고 하니까요. 네. 그리고 또 이 저널 지적은 미국이 그 러시아 제재도 지금 최근에 뭐 강화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실상은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예로 지난 12일 미국 재무부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서서 이제 추가 제재를 하면서 러시아 은행들을 많이 옥죄했는데도 정작 원유 쪽에는 별로 손대지 않았다. 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백악관 당국자는요. 네.
여기 대해서 이제 항변을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미국인을 위해서 물가를 낮추면서 또 크렘린에 그 돈이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한 그런 목표로다가 2마리 토끼잡이를 우리가 하는 거다. 효과가 있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정말 11월 대선 앞두고 점점 좀 열기가 당연히 더해갈 거고요. 이런저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지금 네. 이번 대선 토론에서 가장 큰 그 쟁점이 이제 인프레라는 그렇죠, 경제. 관측들이 네. 많아서 그런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확실히 내일 좀 잘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얘기해보면요. 브릭스 새로 회원을 받아들여서 회원국이 10개로 이제 늘어난 상황인데 더 회원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뭐 어떤 스토리일까요? 그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그저께 모스크바에 온 그 벨라루스 상원의장을 만나서 한 거를 이제 그 러시아 관영통신 타스가 전했는데요. 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브릭스 기존 회원국 거의 대부분이 새 회원국을 받아들이는 작업을 일시 중단하기로 합의를 했다. 약간의 좀 여유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라브로프 장관 얘기가 정 회원국이 되기에 앞서서 파트너국도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것, 이제 자기들 이제 그거를 지금 나토가 그런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만드는 카테고리 설정 작업도 지금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벨라루스가 그 파트너국 유망국 중에 하나다. 이렇게 또 거명을 했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10개죠. 원래는 아시다시피 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인데 네. 작년에 정상회의에서 5개 나라를 추가로 네. 했죠. 그래서 이제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란, 사우디, 아랍에미리트가 이제 새 회원국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브릭스가 10개 회원국이죠. 그런데 이제 이 라브로프 얘기는 이거 말고도 한 30여 개국이 파트너 또는 정회국 회원국이 되길 원한다. 이렇게 또 좀 이렇게 여유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브릭스 정상회담이 올해는 10월에 러시아 그 자치공화국 수도 그 카잔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는요. 크렘린궁의 얘기네요. 모디 총리가 러시아를 방문한다, 준비 중이다 이런 얘기 있는데 뭐 좀 공식적으로 신빙성이 있는 얘기겠죠. 아무래도 크렘린궁이면. 인도 매체가 어제 그 모디가 다음 달 8일 하루 일정으로 모스크바를 방문할 거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크렘린궁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그렇다, 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적절한 시기에 밝히겠다. 이제 구체적인 날짜는 아직 조금 조율을 하는 모양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모디가 러시아가 오는 게 2022년 그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하고 처음이 됩니다. 2019년에 브라지보스토크에서 그때 푸틴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게 될까요, 이번에는? 최근에 뭐 이제 사면민 모디가 어렵게 이제 이뤄서 하는데 뭐 두 나라 이제 협력 관계라든가 그리고 이제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도 다룰 걸로 전망이 됩니다. 네. 최근에 인도는 뭐 중국에 대신하는 뭐 공장이 많이 설립되기도 하고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곳이긴 합니다만 러시아 입장에서도 새로운 경제 파트너로 좀 부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네. 그 인도가 뭐 미국하고도 물론 뭐 접촉을 하지만 러시아 제재는 지금 불참하고 있죠. 그래서 네. 그 지난 15일에 그 스위스에서 우크라이나 그 평화회의 열렸을 때 대표단은 보냈지만 공동 성명에는 빠졌죠. 네. 그런데 이런 가운데 라브로프 그 외무장관이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러시아, 중국, 인도 삼각협력틀 이게 이른바 이제 그 세 나라 영어 앞글자를 따서 RIC 트로이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어제 그 모스크바의 그 외교안보 포럼에서 그동안에 이 RIC 트로이카가 자주 가동되진 않았는데 그게 우리 잘못은 아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이 포맷을 되살릴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 이 RIC 트로이카로부터 브릭스도 출범한 거다. 이렇게 또 강조를 해가지고 이제 뭔가 좀 이렇게 좀 진영 대결에 우리도 가만히 안 있겠다는 점을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인도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미국의 유통업계도 속속 인도행을 하고 있다. 중국의 의존도를 줄이자라는 의도겠죠. 그다음에 애플도 네. 그 중국에 있던 아이폰 라인 일부를 인도로 옮겼죠. 그다음에 월마트 같은 경우도 그 인도 그 공급망 확대. 지금 보니까 2020년 같은 경우는 인도에서 한 30억 달러어치 정도를 사왔는데 2027년까지 이거를 100억 달러로 한 뭐 3배 이상 늘리겠다는 계획도 발표를 했고요. 이런 가운데 뉴욕 타임스 보도인데요. 네. 그 미국의 그 유통업체들도 이제 큰데 아니고 조금 월마트보다 좀 작은 데들도 속속 인도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예로다가 미국의 그 장난감 브랜드 멜리사인 덕이라는 데가 있는데 최근에 중국만큼 가성비가 좋은
인도 그 공장을 하나 찾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발주를 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스 분석은 그동안에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을 떠나서 그 공급망 다변화 쪽에 혜택을 받던 나라가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같은 곳인데 인도가 늦었지만 여기 이제 또 이제 올라탔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인도 같은 경우는 인구가 한 14억 명 정도인데 이 가운데 경제활동 인구가 한 10억 명 정도. 하지만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4억 한 3천만 명 정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노동력 공급 가능성이 많고 특히 여성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훨씬 없는데 이런 걸 이제 서방 유통업체들 특히 미국 업체들이 많이 쳐다본다는 겁니다. 풍부한 노동력은 뭐 익히 다 알고 있는 거고 또 장점으로 보고 있는 것들은 뭐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뭐 인도가 뭐 원재재가 많죠. 뭐 면화, 철광석, 화학물질 같은 것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자체 공급망 개발 잠재력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대안으로 급부상하는데 문제는 걸림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도가 그 제조업이 아직까지 초기 단계고 그다음에 관료주의 병폐 같은 것도 심하고 그다음에 인도 사람들이 뭐 우리 뭐 자급자족 하는데 뭐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인프라가 취약해서 이제 그런 것도 문제긴 해서 최근에 인도 경제가 급성장하지만 과연 그런 성장세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뉴욕타임스는 인도가 뜨긴 뜨지만 중국이 여전히 아직도 그런 세계 공장으로서의 그 가성비는 아직까지 높은 상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는요. 푸에르토리코 얘기인데 사상 처음으로 전국 폭염특보다 그러니까 이게 잘 없는 나라인가요? 그동안에도 폭염특보가 있었는데 푸에르토리코가 전역을 전역을 특히 그 해안지대만 네. 그랬는데 안에까지 이제 그런 거 처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그 사하라 사막에 있는 그 먼지 구름 같은 게 물론 이제 매년 이게 한 5,000km 이상 넘어가지고 네. 이렇게 오는데 올해는 여기다 열돔까지 겹쳐가지고 이렇게 폭염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결국은 기후위기 경각심을 더 가져야 된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네. 5,000km를 날아온 먼지 구름 타시군요. 끔찍합니다. 네. 다음 얘기 해보겠습니다. 일본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한다는 건 뭐 다들 알고 있는데 오버 투어리즘 얘기가 나옵니다. 과잉 관광인가 봐요. 이게 우리도 뭐 복청 같은데 한옥천에 보면 막 그냥 그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 사는 데 와서 네. 막 사진 찍고 하니까 막 팻말 붙여놓고 제발 좀 조용히 해주십시오 하는데 일본도 지금 그런 모양입니다. 네. 엔저 속에 지금 관광객이 엄청 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본 당국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시범 지역을 선정해서 이제 그런 걸 여러 가지 모색하는데 뭐 대중교통 같은 거 혼잡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유지에 막 들어가서 막 사진 찍고 쓰레기 막 무단 투기 같은 게 심해서 이른바 오버 투어리즘 대책을 지금 모색하고 있어서 정부가 이제 그 지역에다가 돈 줘서 이런 걸 이제 대책을 하는데 지금 뭐 여기 대해서 이제 민간연구소 쪽에서 일단 시범 운영하고 나서 좀 효과를 보고 나서 해라 하는데 이게 엔저가 뭐 관광객을 많이 끌어들이게 하는데 또 이런 문제점이 또 생기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꼭 알아야 할 국제 뉴스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고요. 손재규 선임기자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정한 기업 투자의 비밀은 변하지 않는 가치를 보는 것. 당신이 선택할 기업. 이제보다 분명히 보이실 겁니다. 실패하지 않는 기업 투자의 조건 7가지. 여기서 확인하세요.